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스탁입니다. 오늘도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체크스탁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 이승석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이 도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먼저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이슈, 미국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이 미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폐기하겠다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하니 바이든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정확한 이름은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건데 이에 따르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동맹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이나 러시아 이렇게 국가를 등급을 나눠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 이 기준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폐기를 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의 속내는 무엇일지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주 전문가님, 이것이 뭔가 지금 게다가 또 스위스에서 미중이 만나잖아요. 이 관세와 관련돼서 협의를 들어가게 될 텐데 화해 제스처인지 아니면은 이 전 정부의 이 흔적 지우기인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뭐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화해 제스처도 아닌 것 같고요. 전 정부의 뭐 색채 지우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트럼프의 하나의 패라고 좀 보여지고요. 원래 협상 카드의 일환이었던 것을 조금은 반발 심리가 있어서 내지는 정말 반발이 있어서 좀 바꿨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요. 어제 상당히 미국 증시가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다뤄야 될 이슈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아마 저희 팀이 네. 그 호재가 좀 될 만한 이슈를 뽑으신 것 같아요. 어제 연준 FOMC도 있었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AI 반도체 출발을 해볼 텐데 이게 조 바이든 정부 때 여러분들 AI 확산 프레임워크라고 그래가지고 3단계로 네. 등급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쵸.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맹국 뭐 수출 제한 없이 모두 다 가는 거고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선을 좀 제한 두는 형태. 그리고 뭐 우려 국가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영문의 해석이니까. 우려 국가들은 완전히 제한 두는 뭐 북한, 네, 뭐 러시아, 쉽게 중국. 뭐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부분에 관해서 대중공개 자료, 우리가 항상 주식은 이면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공개 자료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아까 우리 박성재 앵커님 말씀하셨던 명분론이었죠. 뭐 명분론 한마디에 모든 게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관료적이다. 그러면 관료적이라서 처리한다는 건가요? 그럼 부과하면 안 됐었죠. 네, 앞뒤가 안 맞는 그 논리죠. 항상 뭐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접근의 방식이 네. 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지 않느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었죠. 단지 명분론으로 들고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코멘트가 조금 와닿습니다. 미국의 혁신을 저해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동을 트럼프는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스스로 뭐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고요. 이게 바이든 때 만든 거여가지고 더 이렇게 막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는 바이든 정부의 행태라고 좀 지칭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다면 엔비디아의 우회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됐었죠. 근데 이 우회 통로를 막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정말 뭐 혁신을 저해하는 행동인지는 좀 판단을 각자에게 맡기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식과의 뭐 연동성, 우리 시청자분들의 유저분들이 좋아하는 거 오늘 반도체 어때? 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속내부터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공개 자료는 사실 저러한데 실제 속내는 빅테크 기업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은 국내와는 다르게 로비가 가능합니다. 그쵸, 네, 국회의원들한테 합법적이죠. 합법적으로 직접적으로 로비도 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돈도 많이 받았고요. 뭐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돈 안 받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캐펙스나 캐파 증가를 도드라지게 하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AI 반도체죠. 국가 산업 전략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제재를 하고 우회 통로를 막아버렸으니 반발이 거셌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명분론을 돌고 들어와서 자, 조 바이든 정부가 미국을 혁신 제재한다 뭐 이런 코멘트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마지막 멘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AI 시장이 개화한 지가 2,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레거시가 모두가 시장을 이끄는 시장이었지만 AI 반도체는 결국 뭡니까? 국가 산업 전략인데 이것을 수출 내지는 무역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저렇게 저의 판단이고요. 결국은 뭐 반도체 레거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AI 반도체는 아주 소수의 전유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데가 뭐 아주 극소수라고 좀 판단되어지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조금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내지는 관세 정책의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겠느냐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협상 카드로 어떻게 쓸까요? 이거 AI 반도체 수출 허들 좀 낮춰줄 테니까 너네도 우리한테 좀 협조해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코멘트가 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상 뭐 중국 쪽에서 AI 반도체 이번에 뭐 딥시크가 나온 괴물 뭐 했지만 형편없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이미 밝혀졌고요. 그리고 레거시 쪽에서 뭐 창신 메모리가 많이 따라왔습니다만 아직 14나노 수준. 그리고 이제 뭐 중국도 AI나 로봇을 상당히 잘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비 쪽이나 이런 부분을 첨단 산업 제재를 하게 되면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어르고 달래서 중국도 미국을 장비를 받고 기술 개발을 해 가면서 다른 기업은 어떻게 했는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얻고자 하는 뭐 패들, 뭐 단편적인 예로 히토리 정도. 뭐 이렇게 조금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상 카드다. 이수성 전문가님은 속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그동안 취임 이후에 했던 일련의 그 정책의 전개 방향을 본다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쥐었다 펴주는 식의 그 정책을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써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에 트럼프가 중동 방문을 이제 앞두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앞에서 전문가님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이걸 협상 카드로 쓰는 것도 있지만 이제 선물 보따리 형식으로다가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도 꾸준히 AI 수출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일반 국가로 분류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의 상한선이 제한이 돼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불만을 표시해왔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가가 2등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중동 방문할 때 이 이야기가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바이든이 만들었던 거를 자기가 지워줌으로 인해서 생색내기의 일환으로 또 하나의 선물 보따리로 활용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 미국 증시 쪽에서 물론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 뭐 비교적 많이 올랐긴 했습니다만 종목별로 본다면은 뭐 엔비디아 가장 핵심주죠. 3% 정도뿐이 주가가 상승을 안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대단한 호재였고 뭐 또 엄청나게 시장의 반향을 일으킬 만한 재료였다면 아마 이 이상의 더 큰 급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내용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규제에 대한 완전한 철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보면 새로운 수정 방안을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좀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 맥락으로 다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뭐 아침에 뭐 미국 증시 쪽에서 나온 내용을 보신다면 알겠지만 뭐 시장의 중립 정도의 이상 뭐 약간 뭐 미온적인 반응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요. 향후에 오히려 어떤 새로운 방안이 도출되는지의 여부가 오히려 반도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석이조의 여러 가지를 좀 노림수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 이성수 전문가는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김민우 전문가님 먼저 알려주시죠. 근데 이건 전문가님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종목의 네, 커플링이나 연동성 관계는 주식을 하면서 너무 딥하게 연관 안 지으시는 게 좋아요. 뭐 매매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는 게 뭐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느 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주관적인 지극한 평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의 시간이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올해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월에 올해 증시 전망을 보게 되면 거의 맞은 게 없어요. 네. 원달러 환율 뭐 1,500원 넘어간다는 그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근데 지금 1,300원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평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저는 AI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여져요. 그건 연구원이나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랑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왜? 레거시 반도체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산업의 섹터가 개화를 했는데 거기에 누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차이는 나거든요. 근데 그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정말 어느 국가도 뒤처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투자를 하고요. 어느 기업도 그립을 꽉 쥐고 가고 싶을 정도로 캐펙스 투자와 캐파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인데
너무 이 부분에 관해서 자,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적어졌다. 그럼 다른 데는 더 안 하죠. 다른 섹터는. 경기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요. 미국을 제외하고. 주가만 좀 보자면 1월부터 2월까지 결국은 누구의 시간이었냐. 3월까지. 반도체의 시간이었습니다. 뭐 AALD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게 해보면 실적 없는 뭐 DSP들, 에이징랜드부터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쪽들. 그리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신고가 같고요. 정말로 많은 종목들이 돌다가 이제 뭐 전이가 레거시로 이제 좀 됐죠. 그 무겁던 동진 세미케 뭐 가디낙폭으로 망가졌는데 올라오고. 그러면 지금 모습은 어떻느냐? 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차트 모습 잠깐 비춰주시면 결국은 SK하이닉스도 그러했거든요. 연초에 1월 22일에 22만 7천 원까지 약 50%의 반등을 보여주는 초강세를 보여줬고 다시 뭐 관세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3월 21일입니다. 21만 9,500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고점이 22만 원이었는데 주가는 어디까지 부러졌느냐?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16만 5천 원까지 내려갑니다. 저가는 16만 2,700원까지 뭐 30% 그냥 훅 떨어졌거든요. 그게 4월 1일이죠. 4월까지 네. 부과되고 그때 저점 얘기하시는 거죠. 딱 네. 4월 9일입니다. 네. 딱 4월 9일 그 저점 찍고요. 지금 위치는 어디인 것이냐? 19만 8천 원이거든요. 결국은 뭐 SK하이닉스가 아직 우월적 지위가 있습니다만은 이 주가의 흐름이 대변해 주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지수 연동 종목이다 보니 아직 외국인들이 지수 연관된 종목을 박차를 가하진 않죠. 조선방산 쪽에 조금 힘을 아직도 주고 있는 쪽인데 3월까지 어떤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개별적 반등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섹터들이 레거시, 뭐 AI 반도체, HBM, 뭐 DSP 등등. 그리고 이제 선제적 조정도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듯이 완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왔던 호재는 물론 협상 카드의 일환이겠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제한을 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단기 상승 모멘텀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미국 증시가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단기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중장기 공급망 변화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한이 많이 풀어준다면 중장기 공급망 제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주가 흐름은 적어도 이제 단기 상승 모멘텀의 반도체 시간이 다시 한번 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뭐 20만 원을 향해서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6만 원을 향해서 또 SK하이닉스 향과 뭐 저는 SK하이닉스 향은 공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향들이 다시 한번 과대 낙폭에서 변곡을 넘어가는 오늘 하루 정도의 흐름이 예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부장 쪽에서는 또 반응이 어떨지 그대로 낙수 효과 볼 거로 보세요? 근데 오늘 좀 아침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 빅데이터 뭐 종목들도 측정을 하면서 레거시 쪽으로 좀 가볼까, 뭐 중국들 좀 풀어주려나 중국 쪽으로 좀 가볼까, 뭐 중국 쪽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 뭐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던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낙수 효과는 오늘 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적어도 과대낙폭으로 반도체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실적들이 올해 가이던스들이 훨씬 올라가는 종목, 뭐 대표적으로 중국향 쪽 매출이 강하다는 주성 엔지니어링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과연 실적이 이만큼 안 찍힐 것이냐? 찍힐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주가 선반영으로 3월 21일에 43,400원까지 신고가 갱신도 했고요. 그러면 이 가격 조정은 무엇이냐? 차트 모습을 보시다시피 이거는 매도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관세에 우려에 따른 그냥 가격 조정이었죠. 그러면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이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 단기 반등세는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고민되는 것은 레거시 쪽이 좀 강할 것이냐.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동진 세미캠이나 뭐 레거시 쪽, 네. 서울브레인, 한솔케미칼 등등 쪽으로 갈 것이냐. 뭐 ENF SNS텍도 좋았거든요, 최근에. 네. 아니면 HBM, 뭐 SDI라든지 뭐 KC텍이라든지 이쪽으로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뇌는 좀 남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두루두루 네. 오늘 한 5%에서 10% 과대낙폭에 따른 변곡 돌파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제 주관적인 마음까지 네.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레거시 쪽인가 아니면은 이 AI 반도체 물론 딱 무자르 뜻이 나눌 수는 없지만은 두루두루 좀 보자 이렇게 답을 주셨고 이승엽 전문가님은 반도체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은 대세는 AI죠. 어쨌든 간에 뭐 대세 AI에는 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늘 나온 내용의 뉴스를 보게 된다면은 네. 이제 AI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는 역시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쪽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보여질 뿐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반짝 호재 정도로 일단 단기적으로 평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트럼프 정부에서 이 새로운 어떤 그 질서,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AI가 현재는 굉장히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데이터 센터를 더 확충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최근 미국에서도 말레이시아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지금 확충에 나서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이 수출 규제 때문에 이 서버를 이제 보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부 기업의 반발도 있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로서는 이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에 대한 어떤 그 규제에 대해서 철폐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제 주문을 하니까 또 이에 대해서 또 선물 보따리 풀듯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뭐 무역 규제라는 것을 계속 올가맬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수요가 있으면 따라가게 돼 있는 거고 돈을 벌 기회를 미국이 놓칠 리도 없는 거고요. 네. 다만 지금 당장에라고 따지고 본다면 지금은 단기성 호재에 국한시켜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후에 아까도 말씀대로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규제의 어떤 틀이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을 보고 그때 중기적인 판단을 하시되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AI는 현재의 어떤 IT 시장의 대세인 거는 틀림없다는 점에서 뭐 장기적인 전망까지 부정적으로 놓고 볼 수는 없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시황에 변동되는 굉장히 좀 들쑥날쑥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가운데 역시 뭐 이와 관련된 가장 뭐 주된 종목은 뭐 우리나라의 AI와 관련된 장비 쪽보다는 역시는 하이닉스가 가장 중요한 그 연관된 종목군으로다가 보여야 되겠고요. 네. 이쪽으로 좀 국한시킨 좀 단기적 흐름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오늘장의 반응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짝 호재는 맞는데 계속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그래서 AI 반도체 수출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추후에 나오는 뉴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였고요. 그리고 또 FMC 부분도 우리 증시에 오늘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 간략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예상했던 수준대로인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민훈 전문가님 간략하게만 FMC 우리 증시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근데 뭐 아침에 이렇게 살짝 보니까요. 온 경제방송이 이 내용으로 도배되었던데 너무 복잡하게 설명이 많더라고요. 그걸 뭐 시청자나 유저가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핵심 내용만 정리를 딱 해드리겠습니다. FMC 파월의 핵심. 금리나 여건은 충분하다. 기납법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나 트럼프 때문에 이 한 문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를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정책의 독립성 유지하겠다. 두 번째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관해서 주시하겠다. 세 번째는 금리나 가능성 열어두겠다. 단 네 번째 매크로와 시장 안정화를 체크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4가지로 요약 딱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만 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기준금리보다 지금 아직도 실질금리가 엄청 낮아요. 여러분들 지금 실질금리 1년 만기물이 나가고 있는데 0.83이거든요. 이것을 그 토대로 저는 근거를 토대로 금리나 여건은 충분하다는 제롬 파월 의장의 속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여건은 다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아직 실질 구매력이 높아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질금리는 0.83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매력을 높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유동성 공급이죠. 그 유동성 공급의 형태가 금리 인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영내포라든지 많은 형태군이 있지만 적어도 여건은 충분한데 결국 어제 트럼프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를 본다면 트럼프 때문에 좀 어렵다. 지금까지 제가 주장해 왔다는 궤를 같이 하는 것 같고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중공개 자료 어제 연준이 이야기했던 코멘트에는 대중공개 자료로 매크로 좀 동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네. 전월보다 뭐 가이던스 지금 좀 올라갔다 뭐 이런 건데 전월보다 떨어졌거든요. 20만 대에서 17만으로 내려갔어요. 비농고용 지표. 비농고용. 네. 예상치가 13만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근데 전월은 20만 대였는데 17만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예상치 13만보다 좋다는 건데 네. 전월보다 지속 하락하고 있어요. 고용도. 그래서
대중공개 자료는 너무 믿지 마시고 지금 경기 둔화도 지금 심각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만 가만히 있어주면 금리 인하는 할 것 같고 지금 패드워치에서 발표한 바를 보면 6월에 금리 동결 확률이 뭐 60%대 후반 7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저는 뭐 그래도 지금 기조로 봤을 땐 6월, 7월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데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FOMC 이번엔 동결이었지만 앞으로 인하 가능성을 좀 크게 보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거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늘 출연하신 이승덕 전문가님 이야기를 좀 필두로 뭐 드리면 단기 모멘텀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모멘텀 반응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증시 상승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단지 아까 단기 상승 모멘텀의 지속성 이게 뭐 오늘 하루짜리냐 일주일짜리냐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중장기 공급망 변화는 지속 체크 포인트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은 코스피 2600을 돌파할 수 있는 지수 연관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단기 상승 모멘텀 오늘 2600선 정도까지 찍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2600. 여기 이제 돌파해서 안착시키는 것은 뭐 트럼프 쪽에서 가서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느냐, 어느 정도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아마 상승세를 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는 빠르지 않게 좀 신압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의 올해 코스피 전망치 2900은 변함없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문가님도 FOMC 좀 의견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미국의 오늘 아침 마감한 그 FOMC에서 금리 동결은 동결, 이미 네. 예상됐던 수준이기 맞아요.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실제 뭐 환율 시장에서도 이보다는 어제 있었던 중국 쪽에서의 통화 완화 정책 얘기가 나왔던 게 지준율이나. 예, 다시 이제 1,300원대에서 1,400원 언저리까지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는 어떤 계기점이 됐는데 네. 지금은 FOMC 회의보다는 중국 쪽의 통화 스탠스가 우리나라 증시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하고 한국 원화는 보통 이 동조되는 흐름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해외 쪽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원화는 그 위안화하고 같이 블록화돼가지고 묶여있는 주체로 다 인식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모처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것도 결국은 원달러 환율의 급락에 기인한 부분이 좀 컸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어가지고 향후에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여기서 해가지고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냐, 네. 아니면 그렇지 않고 원화가 다시 강세를 보일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뭐 미국은 좀 FOMC 회의에서 지금 7월 달도 좀 금리 인상이 다소 좀 불확실성이 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네. 인하 자체가요. 네. 그렇게 보는 배경에는 지난 3월 달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였고요. 네. 그다음에 고용 지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예상보다는 뛰어난 높은 성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직도 고용 시장이 견고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 통화를 완화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안 좋아지죠.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네. 아니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아래 목표치인 2%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야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단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네. 뭐 이런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고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세적이고 그쵸. 완만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뭐 2달 후 7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과연 금리를 인하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 쪽의 다수의 이제 그 시각은 좀 9월 달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높고요. 예. 저 역시도 7월 달에 0.25 정도, 그러니까 소폭 25 베이스 포인트 정도는 예. 낮출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적극적인 금리 인하는 아마 한 4분기 정도 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게 과연 악재냐를 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단행하지 않으니까 유동성이 위축되고 우리나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동결 시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우호적인 작용,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걸 갖다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낙수 효과로 국내 경제에도 우호적 분위기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고요. 그때 오히려 시장은 비교적 좀 강한 랠리를 이어왔던 게 네. 과거 사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너무 빠른 금리 인하의 템포를 가져갈 경우에는 오히려 과거의 금리 인상 때 테이퍼 텐트럼의 반대 현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쇼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을 보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금리 인하의 어떤 그 스탠스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마 시장에는 좀 더 우호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 가지고요.
지금은 뭐 조정에 대한 강력한 우려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완만하지만 서서히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진행을 좀 더 유념하고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의 금리와 관련해서는 두 분이 약간의 좀 온도차가 있죠. 이 원인에 주목을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상황, 여기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금리의 인하, 이 결과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FOMC 결과가 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소화해낼지도 함께 보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체크인 종목 공개해 보죠. 이승석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체크인 종목입니다. 카카오뱅크, 어제도 흐름이 좋았어요. 카카오뱅크 주목하시는 이유는요? 일단 그 기업의 가장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어제 발표가 됐죠. 나왔죠. 네. 이제 영업이 개시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카카오뱅크가 그럼에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굉장히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가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양호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발표되는 가운데 최근 금융권, 특히 은행에서의 가장 큰 부실의 우려감이 있는 거는 PF 대출 쪽이죠. 네, 부동산 PF.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는 아시다시피 인터넷 뱅크다 보니까 이제 IB 쪽 분야 이 PF가 없는 은행이 되겠고 기존에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중신용자들에 대한 신용대출이 그 어떤 상품의 주류였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상품 구성이 해가 지나면서 바뀌어가지고 주택담보대출과 그다음에 전월세 담보대출,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 쪽에 대출을 하다 보니까 부실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완화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미 뭐 카카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용자 수가 벌써 이제 2천만 명이 돌파가 됐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꾸준하고 안정적인 이제 실적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수급 동향에서도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거의 일맥상통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집중적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쪽 종목군들이 은행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도 실적 호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MS, 그러니까 마켓쉐어가 늘어나고 있는 쪽에 집중하다 보면 원래 은행이야 뭐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업종은 아니다 보니까 신규 진입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 쪽으로 외국인들 쪽에서도 관심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하고 이로 인해서 수익이 좀 건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의 우려는 이제 이 미상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수익 건전화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네. 이미 작년에 제4 인터넷 은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악재로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대주주에 대한 리스크도 충분히 그동안의 주가의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반영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주목할 이유를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제도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한 5% 넘게 올랐는데요.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가격 전략 알려주신다면요. 예, 뭐 지금 최근의 주가 동향을 본다면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현재 주가 흐름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약 한 2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와 저점 부분은 2만 원 정도에서는 강력한 지지선을 좀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정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매수 구간은 약 한 22,000원에서 24,000원 정도 내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 전략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저는 단기적으로다가 최근에 이제 금융권 쪽에서 리서치 자료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 종목의 목표가를 약 29,000원 정도 내외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뭐 그 정도 수준 정도 등에서 단기적으로는 약 한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사이권 정도를 1차 목표가. 오히려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의 목표가는 이보다 좀 더 상향돼 가지고 약 한 4만 5천 원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요. 앞에서 말씀대로 매출이 늘고 그다음에 수익 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상황에서 주가 수준이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이전에 상장 초기의 주가의 일정 부분을 좀 회복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주시네요. 카카오뱅크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는데 22,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서 접근 가능하고 단기적으로는 3만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45,000원. 사실 그 초창기 카카오뱅크의 그 영광의 날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45,000원 정도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네요. 카카오뱅크 오늘 체크인 종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김민준의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김민준 전문가가 가져온 빅데이터 종목인데요.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저희가 앞서 이슈에서도 반도체 부분을 다뤄봤었는데 일맥상통한 결과가 아닐지 싶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가져오신 이유는요? 근데 오늘 뭐 이유라고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상 이벤트가 좀 있기도 하고요. 여러 파트를 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많이들 좀 조정받은 섹터가 있긴 한데 결국은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치단에 대한 고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들이 요새 잘 나가는 쪽이 조선방산이지 않습니까? 뭐 전선도 실적은 좋아요. YOY 기준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뭐 그것이 주식의 본질은 아니니까. 실적이 좋고 밸류가 싸다고 해서 주가가 높이 가야 된다. 절대 본질이 아닙니다. 주식은 누가 많이 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정말 우리가 진입할 만한 적정한 위치인 것이냐라는 것은 고뇌를 해봐야 됩니다. 적어도 주식의 회귀 현상을 우리가 본다면. 그래서 뭐 뽑은 게 오로스 테크놀로지다. 이번에 세미콘 코리아 때 제가 다녀왔고요. 유일하게 그 오로스 테크놀로지만 회장님이 직접 촬영해가지고 브라운관에서 올해 매출에 대한 성장을 설명했던 기업입니다. 상당히 오너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부분. 사실 그날 가서 몇몇 기업들은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정말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러지만 꼴불견이죠. 거기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라고 세미콘 코리아 왔나요? 그런 기업들 뭐 제가 다 적어는 놨습니다만은 굳이 말하지는 않고요. 그런 반면에 정말로 신입사원 공채 모집하고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고 뭐 굿즈라도 좀 나눠주고 우리 기업은 이렇습니다 홍보하고 그 기업의 얼굴이거든요. 적어도 오로스는 저는 괜찮게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결국은 주식을 접근하려면 실적과 밸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전판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규모의 성장입니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지, 영업이익이 성장해 가는지, 영업이익률은 좋은지, 뭐 그 아래 이제 주당 EPS라든지 등등을 녹여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사 장비 3인방은 장비 쪽하고는 얘기가 좀 틀리죠. 검사 장비지 않습니까? 네. 잘 검사해야죠. 불량품 없이. 그러면 지금의 AI 시장에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단편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는데 월이 있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넥스텐이냐 오로스 테크놀로지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넥스텐이 뭐 영업이익률만큼은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뭐 스몰캡 기업 중에서는 좀 강자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차트 모습 좀 비춰주시면 위치단에 대한 고뇌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 관세로 좀 조정받고 그리고 변곡점 돌파하는 모습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보여지고 단기 상승 모멘텀에 집중했다. 적어도 주식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매 관점으로 시청자분들께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표가를 뭐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의사결정에 동의를 하시는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매매 관점이기 때문에 짧게 19,2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좀 짧은 관점에서 반도체 할 만한 거 없나 하시는 분들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고요. 어제 종가가 22,9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접근 가능하다. 목표 주가는 27,000원 정도로 설정을 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